자, 이번 시간에는 제 68회 TAT 2급이죠. 제 68회 TAT 2급. 얘는 2023년 12월 16일. 2023년에 아이고 2월이 아니라 12월 16일에 시행된 문제고요. 작년도 마지막 출제된 그 기출문제였었어요. 자, 이 68회 TAT급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무 이론 문제 10문제죠. 실무 이론 문제 1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셔서 실무 이론 평가라고 나와 있네요. 1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기 항공 박전마하고 김대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대네요. 가와 나에 들어갈 항목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 박 전무님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은 재무 상태에 어떻게 표시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박 전무님이 얘기하는 이 건물은 그냥 유형자산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건물, 즉 부동산이거든요.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이런 부동산인 유형자산이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계정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는 얘기죠. 김대리가 대답하기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 즉 임대를 주거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여기 뭘로 가로 표시한대요. 가에 해당되는 거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FAT 1급 과정, 기초 과정까지 누누이 개정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계정들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그때 문제를 푸시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인 경우는 얘는 판매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린 재고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대표적인 것은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상기업인 경우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들은 여기 상품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품을 갖고 있겠죠.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재고자산은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면 얘는 원재료를 얘기하고 있죠. 즉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TET급 중급 회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제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그러면 TET 2급부터는 상품을 떠올리실 게 아니라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이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했던 유형자산은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영업용이라는 말로도 사용해요. 또는 업무용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용 목적이죠.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인 계정으로 써야 되는데 유형자산 계정에 뭐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토지, 그죠? 건물, 또 차량 운반구, 그다음에 비품,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인데 여기서 해당되는 건 어떤 거예요?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건물이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유형자산에 해당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시세 차익 보유 목적은 투자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있기 전에 우리 비유동자산이라는 계정에 보시면 통합계정으로 첫 번째 투자자산이 나와요. 투자자산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이런 경우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혹시 또 요거 잘 구분 안 하고 못하는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리면, 비이동자산은 투자자산, 두 번째 통합규정이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이 사용목적인 자산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목적인 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계정들이 통합계정으로서 비이동자산 안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여기서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에 속하는 그 건물, 부동산을 가지고서 목적이 뭐에 따라 구분이 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나에는 시세차익이라고 그랬으니까 투자자산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1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는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보기 자료를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판관비, 영업 당기순이익, 이거는 FAT 1급까지 기초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재무상태표의 계정들과 손익계산서의 구분 계정 꼭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손익구분이라는 구분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또 용어도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손익구분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구분 계정들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제일 위에가 매출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매출액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550만원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매출액에서 말이죠.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매출 원가는 가로쳐 놓고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여기 매출원가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매출 총이익도 지금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요. 판관비라는 것을 갖다가 빼주게 되면 판관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판관비는 4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450만 원. 이렇게 판관비를 빼주게 되면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럼 영업이익은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대요? 영업이익은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니까 빼줘야겠죠. 그리고 계산된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이라고 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그제서야 당기순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여기 당기순이익은 90만 원이라고까지 가르쳐줬죠. 여기 90만 원 써놓을게요. 자, 주어진 자료를 이 손익구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에 다 반영을 시켜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면 요 매출원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온다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매출원가를 모르니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450만 원을 빼니까 여기 100만 원 나왔대요. 그럼 판관비하고 영업이 두 개를 합치면
매출 총이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합친 금액 550만 원에서 여기에 550만 원에서 450만 원을 뺐더니 100만 원 나오더라. 딱 맞았죠? 아, 그럼 여기는 하나 찾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매출액인 1,550만 원에서 매출원가 얼마를 뺐더니 5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였었을까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 원가는 얼마였었겠습니까? 뭐 1,000만 원이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 이 손익구분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금액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찾아내실 수 있더란 얘기죠. 이 문제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손익구분은 지금 문제 설명 들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초 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배우는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낼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전기에 대손 처리해갖고 외상 매출금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면 이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우리 장부에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다음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일단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현금 들어온 거는 차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이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 없어요 지금. 왜? 대손 처리해서 전년도에 다 없애버렸거든요. 자, 그랬을 때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전기에 대손 처리를 해서 외상 매출금 다 없애버려서 그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없을 때에는 전기 거예요. 전기 거. 단기에 이렇게 돈이 회수가 됐다 그러면 그건 우리 약속이에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계정을 기록합니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해서 혹시 다른 거래처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전기 외상 매출금 다 대손 처리한 거 말고 대손 처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이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서 그 한 해 동안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래서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입금이 되게 되면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가 계정을 기록해서 사용한다. 그냥 이건 암기해 놓으셔도 돼요. 요 문제 자체를.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50만 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는 뭔가? 자, 보험료 관련 자료래요. 결산 수정분기가 누락됐대요. 그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기말정리사항에 대한 내용 분기할 줄 아는 거 FAT 1급 과정에서 그다음에 TT 2급 과정에서 계속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도 계속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말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 계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기말 정리상 또는 결산 수정분기로서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회계 부서장이 다 시키긴 하겠지만 검토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8월 1일 분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업무용이라고 아까 나왔죠? 업무용, 아까 업무용, 영업용, 사용목적, 그건 유형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 유형자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1년분 화재보험료 7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여기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기종으로 처리했대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자산처리법이에요. 자산처리법. 자산처리법이란 뭐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험료 납부했을 때 자산 계정인 성급비용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FAT 1급까지 잘 나왔던 비용처리법. 보험에 가입했을 때 성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라고 쓰면 그게 바로 비용처리법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 보통 FAT 1급도 그렇고요. 추세라고 해야지 되나? 비용 문제는 보험료라고 기록하는 거는 주로 FAT 2급 기초과정에 많이 나오고요. 또 실무에서도 대부분 많은 회사들에서 비용처리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급 회계까지 넘어왔으니 비용처리법이 뭔지 자산처리법이 뭔지 구분하실 수 있고 그 자산처리법으로 기록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결산할 때 기말정리상 결산 수정분기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걔네들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중급회계인 TAT급에서는 이런 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8월 1일 날 여기 써놓고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자산 처리법으로 기록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날짜는 8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는데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쓰지 않고 여기서처럼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보험 가입하고 72만 원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72만 원 이렇게 썼던 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성급비용이 비용 계정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급비용은요. 성급금하고 똑같은 계정이에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이 성급비용 우리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비용인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성급 돈을 미리 준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험료 가입했는데 지금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산으로만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12월 31일이 됐어요. 보험료를 냈는데 비용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1년치 보험료가 72만 원이라고 지금 했어요. 그죠? 자, 72만 원이 1년치면 나누기 12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한 달에 6만 원꼴이죠. 그죠? 보험료가 한 달에 6만 원꼴이에요. 자, 그렇다면 8월 1일부터 여기 지금 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이 이제 보험 기간이죠. 기간이 경과하고 있어요. 8, 9, 10, 11, 12, 5개월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성급비용 우리가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 기간이 5개월이 경과했다면 여기 자산이 보험료라고 하는 성급비용이 자산이 대변에 얼마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성급비용 자산이 감소를 할 거예요. 왜? 기간이 지났으니까. 몇 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5개월은 한 달에 6만 원씩 30만 원이라는 자산이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만큼 자산을 감소시켜주고 그 자산을 사용한 것만큼 그 자산의 기간이 경과한 만큼은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우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에서 3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자산처리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도 시험 문제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회계 담당자가 요 회계 처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기말 여기 결산수정분기에 얘를 안 해주게 되면 보험료라고 해서 비용 기록을 해야 되는데 비용 기록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비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비용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은 과소기상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얘를 과소기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선급비용 자산이죠. 자산을 이만큼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자산을 감소시켜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산수정본계를 하지 않으시면 여기 자산이라는 계정은 감소시켜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익도 보세요. 비용이 적게 계상됐으면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비용이 줄어들었으면 이익은 더 늘어나 있겠죠. 그럼 이익도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표시가 되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말이 어떤 게 옳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보험료 42만 원이 과소계상된다. 보험료 여기 지금 얼마가 들어갔어야 돼요? 3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42만 원이 아니죠. 얘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의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돼 있죠. 영업이익 30만 원이 과대계상된다. 지금 4번 문제에서는 바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30만 원 요만큼 증가하겠죠. 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과대계상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 30만 원이 과소계상된다. 지금 요 두 가지 계정을 보세요. 여기에 부채 계정이 있나요? 없나요? 부채 계정은 전혀 없어요. 부채 계정하고는 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예. 네 번째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유동자산 요거죠. 성급비용. 유동자산 자산이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유동자산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아까 여기 자산 과대계상된다고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그죠? 자산이 과대계상돼 있어요. 얼마만큼? 요거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30만 원만큼 감소를 안 시켰기 때문에 30만 원만큼은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는 맞았는데 42만 원이 아니라 얼마? 30만 원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42만 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또 노파심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에서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은 요즘 여러분 교재에서는 수익 비용의 이연이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 손익의 예상은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 개정에 대해서는 여기 결산 수정 분계로 시험 문제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파트에 대해서 FAT 1급 과정에서 제가 교재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거 또는 TT 2급에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찾아가셔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2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근데 많이 시험 문제에서도 자격시험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무 업무에서도 또 여러분 똑같이 회계 담당자들끼리 대화할 때도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많이 중요한
이슈니까 잘 정리해서 꼭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5번 문제, 이제 사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사채 규정의 경우는 TT급에 이제 처음 추가된 항목이에요. 근데 FAT 1급에도 물론 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채에 쓰여져 있는 그 이자율 같은 거 있죠. 사채에 기록되어 있는 이자율을 우린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장 이자율, 이야기가 좀 디테일하게 하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시장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이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시장 이자율,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뭐랄까 한 5%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게 되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리나 그다음에 우리가 사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나 그건 돈을 조달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조건에 따라서 이자율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채를 갖다가 우리가 종이 쪼가리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다면 그 사채를 산 사람들한테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우리 사채에 기록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이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은행 이자율과 즉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 요거 이해하실 때 좀 개념이 어렵다고 뭐 낯설어서 그런 거긴 한데요. 자, 은행 이자율 여기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은행 여기 그대로 시장 이자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채 액면 이자율이 같다면 우린 얘를 이거죠. 액면 발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여기 액면 이자율보다 더 높대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가 돈 예금을 하는 것이 이자가 더 많대. 사채 사는 것보다. 이랬을 때는 우리 사채 발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를 할인 발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 이자보다 더 싸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린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이자가 더 세요. 근데 뭐하러 굳이 이런 사채를 사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채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채의 특성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이 벌어져요. 할인 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시장 이자율과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을 비롯인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요. 이자를 더 많이 준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봐요. 돈 더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구분해서 용어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사실 FAT 1급 때도 요 사채에 대한 거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이자율을 통해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주로 근데 이자율 갖고 구분하는 것은 TT 2급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보통은 가격으로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행가액 하고 액면가액 금액으로 사채 액면가액 10만원이고 발행가액도 10만원이라 그러면 우린 액면 발행이라고 불러요. 가격으로 따졌을 때요.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발행가액은 예를 들어서 9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액면가액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액면가액이 10만 원이고 발행가액이 9만 원이면 우리 액면가액이 더 크잖아요. 에이, 잘못했네. 발행가액 맞죠? 발행가액이 더 낮은 거. 액면가액 숫자를 써놓을까? 발행가액은 9만 원. 액면가액은 지금 사채에 써져 있는 거요. 10만 원. 그러면 액면가액이 더 높아요. 발행가액보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이번에는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렇게 구분했을 때 발행가액이 11만 원이야. 액면가액은 그대로 10만 원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액면가액보다 우리 발행가액이 더 높다 그래서 할증 발행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우선 FAT 1급 수준에서 여기 액면 발행인지 그다음에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사채와 관련돼서 요거 기본적인 사항들 이해하고 있는지 요 용어들을 물어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관계, 그 중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말도부터 알려드리면 사채를 발행했는데요. 할인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해서 그 돈이 차이가 났어요.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는 뜻은 지금 액면가액은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액면 사채에 적혀져 있는 10만 원을 줄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9만 원에 발행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3년 후에 보편적으로 사채는 만기가 3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용어는 지금 요 상태에서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때 회계 처리도 제가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여기 할인 발행이라는 건 이제 이해는 되시나요? 이렇게 발행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 액면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기가 3년인데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 대변에다가 사채라고 하는 비이동 부채 써주시고요. 액면가액 우리가 3년에 10만 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우리가 발행을 했으니까 사채를 발행한 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기정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9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액면가액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과 우리가 지금 받은 발행 금액이 지금 금액 차이가 나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한 거야. 싸게 할인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걸 줄여서 차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만 원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 대한 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넌 금액이 아니라 이자율로 물어봤으니까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 발생한다. 시장 이자율은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었고요. 시장 이자율은 여기 몇 퍼센트였지? 시장 이자율 5%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10%. 좀 요거 설명한 거죠. 은행 이자율은 5%, 우리 액면 이자율이 10%.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더 많으면 우리가 택시요금 할증해서 내죠. 할증 발행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써놔 드릴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고. 자, 이번에는 은행 이자율이 10%고 우리가 주는 거는 5%밖에 안 된대, 이자율이. 그럼 우리가 주는 거 기준이에요. 우리가 주는 거, 지급하는 거. 이럴 경우를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는데, 시장 이자율, 은행에서 주는 것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낮죠. 이런 경우 할인 발행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좀 동시에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로 하나,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액으로도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FAT 1급에서는 금액으로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시장 이자를 설명해 드릴 때는 조금 복잡하다고, 헷갈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를 기준으로 액면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인지 구분을 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바르게 설명한 거 물어봤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를 더 적게 준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다 똑같은데 여기는 이분이 높을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답을 고를 때에도 1번 보기와 2번 보기는 납다 높을 때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 액면 이자율 같을 때 그때는 액면 발행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 그때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반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할증 발행하게 되면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인 발행처럼 할증 발행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마지막 써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그냥 이해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 정도만 이해하고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규정이 발생을 하고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규정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를 회계 처리로 하나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합시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이고 시장성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TAT급에서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서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FAT 1급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TAT 2급에서 많이 출제되는 매도 가능 증권,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가증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걸로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다고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요, 시장성이 있어야지 1년 동안 거래된 내역이 있음으로 해서 얘네들 기말에 12월 30일 기말에요.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되었던 매도 가능 증권이 되었던 시장성이 있다는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말에요. 기말 결산할 때 유가증권 평가 결과가
오른 것은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 단기 매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 단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두 가지 하고요. 기말의 공정가치 비교해서 올라가고 내려간 것만큼을 갖다가 단기 매매 증권 여기 평가죠. 여기다 써야 되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됐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됐던 그 증가함을 갖다가 기록해 주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 A 주식은 1000주를 샀대요. 액면가에 지금 단기 매매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도 목표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요. 단기 매매 증권의 또 매도 가능 증권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이 액면가액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는 여기 우리 유가증권에서 타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 단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단기이냐 장기이냐 뭐 이런 차이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취득했을 때는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샀대요. 오케이? 근데 기말해 보니까 이 6,000원짜리가 여기 7,000원, 1,000원이 올라갔네요. 한 주당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1,000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록할 때 여기 밑에다 좀 써볼게요. 12월 31일자로 여기 A 주식에 대한 거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증가분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증가나 감소한 만큼. 그러면 1000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주식수도 1000주니까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원 되겠죠. 100만원 이렇게 해놓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지금 12월 30일 날 뭐 처분한 게 아니죠. 공정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 이익하고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B 주식이 또 밑에 있죠. 그래서 이번엔 B 주식 경우를 보니까 지금 8,000원 주고 샀는데 몇 주를? 3,000주를 한 주당 8,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으로 한 주당 3,000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3,000주 곱하기 3,0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써주고요. 금액은 900만 원. 대변에는 이 B 주식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가 900만 원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비용 수익으로 100만 원 들어갔는데 B 주식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900이라고 보니까 이익 난 건 100만 원, 손실 난 거는 900만 원. 그러면 아까 손익구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생기겠어요? 플러스는 100만 원인데 지금 마이너스 난 거는 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단기 순이익은 800만 원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결과로 지금 여기서 평가 결과로 옳은 것은 해갖고서는 여기 3번에 단기 순이익이 800만 원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여기 장기 보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반영해요? 장기 보유는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여기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투자한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살 때 2,000주에 대해서 취득할 때 7,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9,000원이래요.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이 늘어난 거죠.
한 주당 2,000원 이익이에요. 그럼 200주 2,000주 곱하기 2,000원 하게 되면 금액은 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요, 분기할 때 여기 C주식이라고 별도로 써놓을게요. C주식인 경우에 차변에 이번에 얘는 장기 보유 목적인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므로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4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여기도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도 처분이 아니라 평가예요. 평가 이익해서 4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TAT 2급에서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이 계정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고요? 매도 가능 증권, 여기다가 동그라미 더 이렇게 넣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나오잖아요. 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붙어 있어도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 결과론적으로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여기 매도 가능 증권 C 주식에 대해서는 얘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지금 단기 매매 주권만 가지고 차익이 800만 원, 당기순이익이 감소합니다. 이 3번이 답이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은 다 자본 계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 매매 증권 여기 평가 손익이라고 할게요. 이익과 손실 다 합쳤어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요 계정들은요 다 손익 계정들이에요. 이익이나 손실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손익 계정들이지만, 유일하게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띄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 있죠? 요거만 다 자본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말에 평가했을 때 요 계정이 나오다 할지라도 여기에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정이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6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 두 문제가 나오겠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여기 면세라고 되어 있죠. 면세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찾으래요. 자,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 없다 그랬죠. 면세사업자는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에 면세사업자 면세 품목으로 거래된 그 계산서 거래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면세사업자는요,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의무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해야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영세율이라는 것은 해외로 수출하는 영세 품목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말하는데, 면세 사업자는 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율 사업자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 사업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과세 사업자들이에요. 과세 사업자는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여기 법인도 있었고요. 물론 개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간이 과세자도 있었고요. 뭐 하여튼 과세 사업자는 누구나 다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요. 그런데 여기 면세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세는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다? 아니에요. 이 면세라는 제도는요, 뭐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면세라는 제도는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면세라는 것은 왜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면제돼 있어요? 세 면제라는 뜻인데 왜 면제돼 있을까? 자,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그 조세 형평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 조세 형평이 그래야지 맞는 건데,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 갤럭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거기 부가가치세 10만 원 내죠. 그래서 공급대가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나 우리나라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벌이 이 스마트폰을 살 때 100만 원을 내나 세금 내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별로 돈이 없는데 100만 원짜리 사고서는 10만 원 부가가세법에 의해서 매출세액으로 세금을 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100만 원짜리 사고 똑같이 10만 원 지금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이 형평이 맞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바로 이 조세 형평이 맞지 않는 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역진성이라는 것은 세금이 이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생필품에 해당되는 것들,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생필품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생활에서 국민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다 면제해 놨어요. 그게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제도예요. 영세율 제도. 세율이 외국에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세율 0으로 해준다.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가 옳지 않고요. 4번 국가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된다는 말도 맞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8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요.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이라 하면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매출액은 1억 원이래요. 자, 그럼 1억 원 다 들어갈 거겠죠? 조금 전에 문제 7번에서 여기 있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라고 했으니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포함 국가의 무상으로 기증한 제품은 시가 여기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화재로 소실된 제품, 아니 화재 여기 과세 표준이란 말은요. 세금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그 부가가치세만큼 납부하라는 뜻인데 화재로 소실된 제품에 시가 1200만 원짜리라고 120만 원 화재 났으니까 부가가치세인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화재로 소실된 제품에 대해서도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많이 풀었을 때 비품이나 기기장치 같은 거 판매하고 우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 많이 해보셨죠? 제품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던 어떤 것이든지 팔고 이렇게 처분한 금액이 있다면 얘는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 과세 표준은 두 개 합친 금액 1억 10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번, 8번 문제는 부가세법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9번, 10번은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래요. 논밭, 이건 우리 기초적으로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논밭,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밭 작물들을 등등 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다 수합소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업소득들은요, 다 비과세예요. 사업소득에서 논밭 작물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들은요, 비과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대표자. 그러면 여기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고요.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여기 소득세법에서요.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갖다가 계산하는 절차예요. 그죠? 그럼 대표자 본인이라고 해도 여기 회사에서 대표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을 내는데 개인이 월급을 받고 이 소득세법에서 필요 경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요,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급여로 해놓고 이걸 비용 처리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즉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요. 이해되셨죠? 인정된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랬는데 요건 비교를 해보려면 근로소득 중에서요 이렇게 원천징수로 여기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있어요.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용직 소득이에요. 일용직 소득은 그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용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 종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소득에서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다시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리과세가 있기는 해요. 분리과세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임대사업자 있죠?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도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거의 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 조약 항목들이어서 여기에 넣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은 사업소득금 및 계산 시 총수입에 산입한다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로 하면 골치 아프죠. 자, 우선 소득세법을 먼저 큰 틀을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가 외워주세요 그랬는데 소득세법에서는요. 소득세법에서 해당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종합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이 있고요. 개인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소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퇴직소득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는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분류 과세로 구분을 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구분한다고요? 분류 과세.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분류를 한 이유는 여기 세율 적용이 달라요. 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이나 파란색으로 좀 할까요? 여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소득들은 얘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종합소득은 매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1년 단위예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요. 소득세법을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5월 달에 개인 소득세 납부한다 그러면 걔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에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6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첫 번째는 이자소득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배당소득이라든지 세 번째로는 사업소득 네 번째로는 여기 근로소득 다섯 번째로는 연금소득 여섯 번째로는 기타소득 이 6가지 1년 동안 개인한테 발생된 이 6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며칠까지요?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에 이 소득들을 납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4번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라고 지금 얘기한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사업소득은 이 종합소득의 세 번째 사업소득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 있죠. 여기에서 벌어진 소득 중에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양도소득이라고 불러요. 양도소득은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때 포함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킨단 말이죠.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토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양도를 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양도한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얘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하는데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은 별도 양도소득 별도 계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항공에 근무하는 김혜계 씨의 총 급여액 계산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직원 이익 때문에 받는 돈들은 다 지금 총 급여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특정한 조건들을 갖춘 것들은 비과세된다. 총급여에서 빼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급여액에서 기본급여는 많아나 많아 총급여액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직책수당도 회사에 근로계약으로 취업해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책수당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대보조금
월 20만 원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아 놓고선 식대 보조금을 또 받아? 그러면 여기 식사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식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이 돈 또한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에요.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니까 식사도 제공받았고 돈도 받았고 얘는 과세하지 않지만 비과세지만 이 식대 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과세예요. 네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120만 원.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인 경우에는 이런 의미예요. 뭐 20만 원, 10만 원 따질 필요 없고요.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내 차를 이용해서 내가 업무를 봤단 말이죠. 회사 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사에서 보전해 준 거예요. 120만 원. 그럼 내가 쓴 돈 내가 받았으면 그게 소득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실비 변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수당 같은 것들 또 회사로부터 받은 것들은 총 급여액 세금 계산이 대상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바로 비과세인 거예요. 왜? 얘 소득 아니잖아요. 내 거 쓰고 내가 받은 거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총급여액 과세 대상인 그 금액들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6,440만 원 되겠네요. 그죠? 6,440만 원.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68회 TT 2급 우리 실무 이론 문제 다 쭉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8회 실무 수행 문제죠. 실무 수행 문제 하나씩 또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